자, 이번에는 한국축산업 중에 도축 관련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축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다음에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를 보면 소돼지 닭에서 증가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거에 따라서 도축 통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2010년도에서 2020년까지 쭉 늘어나고 있는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란 노개라고 하는 것은 산란이 끝난 이후에 그 산란계들을 도축하는 용도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 낳고 나서 그냥 다 잘 노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도계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란종계, 유경종, 산란종계는 산란을 하는 산란기를 낳는 닭들을 말하고 유경으로 쓰이는 육계를 만들어내는 닭들을 의미합니다. 오리도 조금 늘어나고 산란종계나 유경종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총계를 보면 조금씩 늘어났지만 사실 가금에 비해서 한우와 젖소는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도축 통계에서, 잠깐만, 이게 왜 안 보이? 저 말이 2018년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양과 토끼도 등장을 합니다. 즉, 이전에는 통계가 안 나타났다가 이제는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몇 마리 정도 도축했는지 통계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도축장을 만들기 위한 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면적 크기와 또 면적에 따른 마리당의 어떤 면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공정에 관한 시스템이 있으면 도축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 도축 세부 규정은 동물보호법상에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마리당 도축장 내에서 계류하는 그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기준은 큰 차이가 없죠. 네, 중요한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 기준이나 어느 정도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과 관리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상으로 굉장히 다른 건데요. 중요한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위생관리와 품질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또 동물 도축 세부 규정의 경우에는 기본 본법이 동물보호법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가스, 약물, 전살, 타격법, 자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세부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동물 도축 세부 규정이라는 게 규정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사실상의 어떤 규제라던가 인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단 도축장 중에서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기준을 받으려고 하는 도축장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의 허가를 통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축장 중에서 7개 정도만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규를 보시면요. 차이가 있어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결국에는 축산물위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고 징역 10년에서 1억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이렇게 굉장히 큰데 동물 도축 세부 규정은 규정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이것을 가서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벌칙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기준도 역시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축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작업장의 시설 내역이나 배치도, 그 다음에 책임 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 그 다음에 수질 검사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 사본, 그 다음에 작업장이 안전한가, 사람이 관리하기 안전한가에 대한 관리 인증 기준,
이런 것들을 갖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데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정보, 건축장, 건축물 대장, 건강진단 결과서 이런 것들을 내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책임 수의사들이 도축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그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기준은 도축장에서 근무하거나 중앙에서 파견된 검사관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검사관들이 보는 그 지침이에요. 지침에서 제가 보니까 포유류는 자세나 거동 영양 상태, 호흡 상태들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 맥박 체온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금류는 군별 검사와 어, 그 개체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군별 검사는 계류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송 중에 죽었거나 손상이 심한 동물들을 가려내는 것, 식유공을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동물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별 검사는 자세 거동 상태를 관찰하고 개체별 검사의 경우에는 이상이 있는 경우 털 상태, 눈꺼풀, 비강, 항문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런 거를 보고 검사를 해서 어, 골라내라 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질병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감염병, 그러니까 법정 감염병에 걸려 있는 동물들을 골라내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가금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도 막 10만 마리 이렇게 도계장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다른 어떤 복지적 상태를 보는 것에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질병은 꼭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도축하기 전 검사와 도축 후 검사가 있는데 생체 검사는 도축하기 전의 검사잖아요.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 즉 법정 전염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파행이라는 건 발굽 파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발굽 파행의 원인이 골연화증인지 관절염인지 제어범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기립불능은 수송 과정에서 어떤 압박을 받았거나 타박상을 입었거나 그렇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대사성 질병 말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이런 형태의 내용만 이런 내용들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병이 이런 질병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동물이 고통을 당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체 검사에서의 가장 취약한 점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만약에 발굽파행이 으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하는 동물이나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어떤 것들을 원인인지를 파악하냐 이런 것들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취약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립불능 상태로 들어온 동물들은 사실상 질질질 끌게 되면은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농장에서부터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장에서 건강 상태를 잘 보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트럭이 태울 때도 밧줄에 묶어서 끌어야 되고 도축장에 도착해서도 밧줄을 묶어서 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외국에서는 많이 불법인데 가장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금지가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트 같은 것이 실어서 하거나 혹은 트럭에서 바로 안락사하거나 그 최소한의 끌림이 없는 상태 혹은 이런 동물들은 바로 하차한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다른 공간을 옮겨서 바로 이제 안락사를 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축장에서 이런 동물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골칫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골칫거리라고 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견인장치라는 거는 이제 쓰러진 소나 돼지들이 왔을 때 이걸 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동물들이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트럭 위에서 바로 해주거나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동물들의 바로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줘서 끌거나 카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동물들이 끌리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동물 도축 세부 규정은 동물보호법의 하위 법령입니다. 자, 적용 범위가 포유류 중에 소, 돼지, 조류 중 닭과 오리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이 외의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염소라던가 토끼라던가 이런 동물들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력 및 책무에 관해서도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규정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차시설에서 추락하는 경우를 방지해라. 미끄러움을 방지해라. 전기몰이 도구 사용을 금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기몰이 도구, 즉 전기봉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부상을 입은 동물들은 바로 옆에 격리시켜서 빨리 우선 도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도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주고 관리 감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계류시설 내 적절한 수의 동물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계류시설이라는 건 잠시 쉬는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송 후에 스트레스를 좀 없애기 위해서 계류 중에 적절한 수의 동물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 농장에서 온 돼지와 저쪽의 농장에서 온 돼지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싸우는 동물들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계류시설 내에 동물들이 적절하게 잘 쉬도록 적정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농장에 서로 다른 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다른 계류장으로 넣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계류장은 꽉 차고 저 계류장은 텅텅 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류장 내에도 급수기가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어떤 돼지들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돼지들은 물을 못 먹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류장에서 오랫동안 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동물들을 도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계류를 하거나 밖에서 대기를 하는 동물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마리 정도가 적절한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안에 이미 공정이 끝나지 않아서 차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차 위에서. 우리가 이걸 차상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운송 트럭은 사실 사육하는 공간보다 더 좁아요. 왜냐하면 트럭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들어갔을 때 움직일 때 서로의 공간이 너무나 넓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게 되니까 사실 사육시설보다는 약간 더 좁은 공간에서 운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방치됐을 때는 굉장히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트럭 위에 적정한 지붕도 없어요. 그러면 직사광이 내려지거나 비바람이 몰아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나 이렇게 했을 때 오랫동안 밖에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규정이 너무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사 내에서는 그 배설물도 체표면에서 좀 벗겨내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분무 샤워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름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름에는 괜찮고 오히려 분무 장치를 통해서 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에서는 5도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분무 샤워를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동물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까지 갖추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 여름에는 어느 정도 냉방을 할 수 있는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적절하게 난방을 해주거나 난방이 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바람이 막 들어오는 공간 정도는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추위 스트레스를 받기가 쉬워요. 자, 동물 도축 세부 규정에 보면 유해가스 배출을 위해 적절하게 환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기준을 받기 위해서는 환기를 위한 암모니아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 ppm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프거나 다리를 못 쓰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위해서 격리용 우리가 있어야 되고, 격리용 우리는 하차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이렇게 동물을 끌어야 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농장에서 온 동물들끼리 서로 서열 싸움을 하게 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동물들은 별도로 잘 핸들링해서 격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사광선이나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복지 도축장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계류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한 곳에서 계류장에서 적절하게 쉬는 것은 좋지만 12시간 이상 계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절식이나 절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이상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도축장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2시간 이상은 계류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잘 공정을 이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인데요. 동물들이 너무나 높은 조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적절하게 계류장은 30일에서 50 룩스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동물보축 세부 규정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가금류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기 수조라는 것을 통해서 기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수조는 전기 기절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전기가 두뇌를 통해 지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해서 전기가 뇌를 통과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가금의 경우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어떻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전기 수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전기 수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곳에 동물의 머리가, 닭의 머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걸어요. 이걸 쉐클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쉐클링을 하게 될 때 닭의 경우에는 사실 횡격막이 없거든요. 횡격막이 없는 닭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이 쉐클링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매달려 있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쉐클링해서 바로 전기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절 도구는 제가 아까 쉐클링하고 전기수는 가금의 경우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기절이 사용되는 기구나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에 사용하는 것, 돼지에 사용하는 것, 닭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적절하게 조립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주 1회 정기 점검을 실시 후에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자체는 적절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적절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절한 거죠? 여기에 대한 기준도 좀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에 이제 전기가 기절을 시키는 도구거든요. 그럼 전기가 뇌를 통과를 해서 돼지가 순간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 도구가 돼지의 몸에 닿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돼지의 털이라던가 기름 같은 것이 묻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점검을 안 해주고 잘 안 닦아주면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돼지가 무의식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기구와 시설은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절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동물은 다 이제 대부분의 그 무리를 이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기절 작업은 한 마리 한 마리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리를 이루는 동물이 기절하는 공간까지 갈 때는 어느 정도 혼자 걸어가잖아요. 처음엔 동료와 같이 걸어가다가 기절하는 도구까지 갔을 때 한 마리씩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기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정기구에 딱 소를 놔두고 밥 먹으러 갔다. 이러면 1시간 내내 그 소는 보정기 안에서 굉장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를 도축을 할 때 기절 방법은 보통 가축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가축총은 총처럼 생겨서 카트리지를 넣어요. 그리고 동물의 뇌, 즉 두개골을 파괴시키는 방식의 90도 각도에서 놓고 총을 발사를 하면 정확하게 뇌를 뚫어서 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샷이라고 해요. 사실 원칙은 원샷에 성공률을 해야 되는데 동물들이 소가 이제
어떤 공포 반응이나 회피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머리를 막 휙휙 돌려요. 그러면 아무리 이걸 기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가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실패할 경우들이 생겨요. 실패할 경우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동물들이 한 번의 무의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백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완전히 무의식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고, 동일하게 해서 또 재시도하거나 아니면 보조 방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동물 도축 세부 규정에 보면 방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열은 뭐냐면, 자, 기절을 시켰어요. 기절의 기본적인 것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기본적으로 무의식 상태로 만듭니다. 무의식 상태로 만든 다음에 경동맥을 잘라서 방열을 시켜요. 그래야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동물 도축 세부 규정에 보면 비관통형 타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관통형 타격법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통형 타격법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파괴시키는 것인데, 비관통형 타격법은 유럽에서 많이 쓰거든요. 유럽에서 많이 쓰는 것은 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의식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예전에 광우병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광우병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굳이 비관통형 타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서 관통형 타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럼 뇌를 파괴하고, 쇠로 된 긴 줄이 있어요. 이걸 피팅이라고 하는데, 피팅이라는 것은 뇌를 통해서 그 구멍을 이렇게 넣어서 척수신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기절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탁 주저앉아서 팔다리를 쫙 뻗고 혀를 쭉 내밀어요. 그러면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다는 것을 현수라고 합니다. 현수가 되면 몸에 있는 피가 쫙 목 쪽으로, 머리와 목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경동맥을 자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돼지가 기절하는 후에 돼지가 탁 쓰러지면 옆으로 이렇게 탁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한쪽 경동맥을 자르는데, 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매단 다음에 경동맥과 경정맥을 두 개를 다 자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열시 기구도 역시 적절하게 조립하고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열시 사용하는 칼은 굉장히 날카롭겠죠. 왜냐면 동맥을 잘라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봐줘야 돼요. 혹시 날카롭지 않게 무뎌지지 않았는지를 봐줘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식 상태가 회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방열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탕박이나 박피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무의식 상태가 이르렀는지를 기절 단계에서 한번 보고요. 방열될 때 한번 보고요. 방열이 끝날 때까지 봅니다. 그래서 방열 단계에서 봤을 때는 100% 무의식에 이르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동물 도축 세부 규정에는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